민원연의 미디어 타국기 8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어제 저희 기자회견 잘했고요. 보도도 제법 많이 나오고요. 어제 특히 저희가 기자회견 중에 저희가 제보받은 채널A 기자로 보이죠? 채널A에서 누군가가 저희 그 사무실에 가지고 왔던 일종의 투서를 던지고 갔죠. 투서라기보다는 편지를 던지고 갔죠.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읽어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아무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채널A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뭐 연합뉴스에서는 곧 나올 것이다. 채널A 그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이 아니고 이번 주 내로 나온다고 썼거든요. 그게 이제 곧인데 근데 웃기잖아요. 저희가 목요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다 그러면 금요일이랑 토요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번 봐야죠. 금요일, 토요일간 나오는지. 그렇죠. 나오겠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연합에다가.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연합뉴스가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네. 답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사안이 많아서요. 좀 밀려서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4월 27일에 신문협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요 신문들 위에 그 여러 신문사들이 같이 있는 협회입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조선일보의 홍준호 발행인이 협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신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지원 대정부 정책 제안서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걸 해요? 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언론이 협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신문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협조를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10장 분량의 이런 제안서였대요. 그런데 이 제안서 내용이 회원사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30% 이상 감소했으며 신문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 괄호 열고, 포럼, 공익사업, 교육행사, 마라톤, 지역축제 등 매출 하락까지 합하면 지난 분기 대비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신문협회가 산하경영지원협의회 소속 19개 그 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프로젝트가 100건 이상이고 100만 아니에요. 100건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260여억 원 수준이며 고용이 취소된 인력은 300명이 넘고 감축됐거나 감축 예정 인력도 240명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정말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힘드시죠? 다 힘드세요. 신문사만 힘든 게 아니고 다 비슷하게 특히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람이 모여서 벌어지는 일, 식당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은 다 정말 힘들죠. 지금 장례식, 결혼식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이 다 그런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백신 나오기 전까지 여행사는 그냥 영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진짜. 못 가니까. 업계 하나가 그냥 거의 이제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죠. 그 공항 인근에서 사시는 공항 인천공항 인근에 굉장히 큰 마을이 형성돼서 공항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분들이 사는데 거기도 완전히 지금 진짜 다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월세를 내면서 버틸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 그래서 신문협회도 힘들다는 거야. 이해한다, 나도. 신문협회는 정책 제안서에서 즉각적인 정책 지원 사항으로 올 상반기에는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50% 이상을 신문에 환원하고 정부 광고 물량을 집중 집행하며 정부 광고 홍보 예산을 증액해달라. 야, 너무 노골적으로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깡패 아닙니까? 깡패? 뭘 좀 제대로 해놓고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모르겠구만. 네.
자, 매체별 광고 배분이 있어요. 발행 부수, 유료 부수, 매체 브랜드 파워, 열동률, 구독률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진해 주장을 했어요. 그 돈을 배분하는 기준까지 자기네들이 마련을 해준 거네요, 지금. 조선일보가 또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거.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대단들 하셔요. 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아무튼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자,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는요.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 집행을 대행해서 징수하는 것인데요. 2018년 기준 대행 수수료 수입이 702억 원이었대요.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재단 자체 사업으로 사용하는데 올해 상반기 수수료 수입 50%를 신문사에게 직접 달라. 아니 그럼 언론진흥재단은 뭐 먹고 살란 얘기예요. 그거 다 달라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네. 신문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고용 및 보수 유지 비용 지원 또는 세 공제액 상향 조정,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인센티브제 시행 지원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암 평화의 공원, 고척 스카이돔, 한강 시민공원, 올림픽 공원 등 정부 소유 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거 거의 내정 간섭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상세하게 돈 달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뭐 상암 평화의 공원, 고척 스카이돔, 한강 시민공원 사용료 면제를 왜 요구하는 거예요? 신문사들이? 행사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평화의 공원도 그렇고 다 행사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깡패지 이거는 완전히. 대여해서 행사할 때 소유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지원을 아니 이게 코로나19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니 그리고 코로나19인데 고척 스카이돔에서 뭐 하려고 뭐 하지? 거기 사람 모아놓고. 자, 신문협회는 또 뭘 바랬냐?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참. 신문 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 우편 요금 할인율을 기존 62%에서 70%로 상향 조정, 신문사에 부과되는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 또는 인하, 소외계층 군부대 및 교정시설 신문 구독료 지원 및 신문 보급. 자기 신문 사달라는 진짜 거지. 너무한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 정도 되면 정말 조선일보가 얼마나 깡패 같은 집단인지.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 중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용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달래. 학교까지 다 지금 신문을 조선일보. 당신들 신문을 교육용으로 주느니 그냥 교육을 공백 상태로 남겨두는 게 나아요. 애들 좀 놀게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아 진짜 지겨워요. 또 있어요.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신문 용지, 신문 잉크, CTP판, PS판 등 물품 원재료 구매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요구. 이 정도로 돈을 정부가 다 댈 거면 신문사를 그냥 국유화하지 뭐하러 니네가 운영하니 그럼. 신문 제작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 용지 원자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원자재비까지 달라 그러면 그냥 신문사를 국가에 넘기세요. 그 정부가 돈 다 대서 하는 거면은 그냥 국유화를 하고 말지 뭐하러 그렇게 민간에 안겨도. 조용히 좀 해봐.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전기료, 상하수도, 통폐합해 그냥 도시가스 신문사를. 요금 감면. 아이 너무 참나 어이가 없네. 대체 오늘 몸이 아픈데 고성이 나오네. 참나 진짜.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신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글의 저널리즘 긴급 구제 펀드와 해외의 우편 요금 감액 제도 현황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신문협회는 아무튼 신문이 자신들이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 기지이며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론의 장 형성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밝히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맨 진짜. 마지막이 같은데요. 정말 웃긴 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문 지원은 저널리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매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네는 안 되겠다 야. 일단 우리 회장님이 소속된 신문사는 안 되겠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 정말 말이 되는 논평을 건데? 써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수준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람도 아니고 참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아니, 이거 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언론개혁 진짜 목소리가 너무하네. 정말 그 못이 다
정부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아니, 저는 이거를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신문사들이 힘들거든요. 물론 신문사만 힘들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실제로 신문사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작은 규모 언론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충 돈 좀 지원해주세요. 그냥 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세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돈을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운영해주세요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 워낙 많으니까 적당히 골고루 나눠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죠. 그리고 신문사들도 너무너무 어려우면은 뭐 세제를 이렇게 그야말로 세금을 좀 낮춰준다거나 뭐 몇 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정말 근데 자기네들이 특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완전 특혜달라고 지금 구구절절 너무하잖아. 적어놓은 건데. 우리는 소중하잖아. 우리를 아껴줘. 우수지경입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돈을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네. 다들 너무 막 욕을 아니, 돈을 주고 싶다가도 주고 싶지가 않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너무하잖아. 뭐라? 막 이런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판과 함께. 예, 아무튼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가관인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 더 해봅시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팀도 혐오 네. 표현 관련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나빠서 이걸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우리가 또 그 유튜브 나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근데 저희는 네. 모니터를 일단 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4.3 사건 그리고 5.18 이런 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레드 컴플렉스를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네. 내용 위주로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이 사안을 굳이 모니터를 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가지 언론 단체들, 언론 현업 단체들과 함께 민원연이 같이 미디어 혐오 표현 반대 실천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실천 선언 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4.3 사건과 5.18 이런 역사적으로 그 진실이 규명되어 있는,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정말 진상 규명이 다 되기에는, 그러나 그 프레임 자체가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자꾸만 뭐 딴소리 하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학문인 척하면서 네.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혐오 표현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중해서 이런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봤어요. 들려주시죠. 네, 주로 극우 유튜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폄훼 또는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다 옮겨드리진 않고 어떤 근거로, 어떤 프레임으로 그런 혐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지금 공식 명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제주 4.3 항쟁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냥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공식 명칭이긴 한데 사실 광주 항쟁으로 부르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예. 사실 5.18 사태라고 옛날엔 광주 사태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것도 안 되죠. 그거 굉장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제주 분들은 4.3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언짢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규명이 좀 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국가폭력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그거 자체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사실 제주 문제는 광주에 비하면 또 아직 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 우리는 항쟁이라고 할까요, 그럼? 아무튼 네. 제주 4.3 항쟁을 이 극우 유튜브에서 모욕하는 방식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역사적인 왜곡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폭력, 그러니까 정부와 경찰, 국가 공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네. 진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정말 이렇게 사냥하듯이 죽인 사건이잖아요. 국가폭력이. 네. 근데 이거를 남로당의 폭동이었기 때문에
때려잡았어야 했다. 요겁니다. 뭐 이게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왜곡만으로도 참 힘든데 아주 진짜 저급한 말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옮겨드리진 않고 뭐 지금 종편 패널로도 활약했던 배승희 변호사가 네. 운영하는 배승희 변호사 채널에서도 민영삼 씨가 둘이 배승희 변호사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일으킨 폭동이었기 때문에 진압을 해야 했다. 그래서 경찰이 진압하다 보니까 이 약간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이제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무장대가 폭동을 일으킨 것, 특히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지령을 받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근데 이제 4.3 항쟁 관련해서 올해 너무 이제 바쁘게 일상이 지나가서 4.3 관련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여기 배지 달고 다니시는 거 보면은 우리도 가끔가다 달지만은 그 빨간색 동백꽃 그 모양의 배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4.3을 추모하고 네. 4.3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배지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딱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진짜로 4.3 항쟁에 대한 좋은 뭐라 그럴까요? 잘 정리된 콘텐츠가 좋은 게 많이 많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하지 않고요. 책으로 읽어도 최소한 3권 정도를 읽어야 이 4.3 항쟁에 대해, 왜냐면 이거 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뭐 좌파의 폭동 이렇게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요. 민중이 한 거였고 네. 거기 안에 남로당 분들도 있었다. 뭐 이 네, 정도 네. 수준인 거죠. 남로당의 예, 그렇죠. 비중은. 그야말로 민간인들 거의 제주는 정말 한 집 건너 하나씩 피해자가 있어요. 지금도 피해자 없는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그런 수준이라고 예. 그런 국가폭력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정부가 그 당시에 국가가.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잡소리를 못하게 완전히 정말 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법을 만들어야 진짜 돼요. 법 만들어서 이런 네. 얘기하면은 네. 처벌받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네, 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은 사건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미 민중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그러니까 4.3 사건이니까 네. 4.3 항쟁이니까 4월 3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네. 4월 3일 날 무능한 미군정 그리고 약 6만 명에 이르는 기환 인구의 실직, 생필품 부족, 전염병 창궐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4월 3일에 남조선 노동당 계열의 세력들 그러니까 남로당과 관련된 분들이 미군정 주도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자면서 네. 새벽에 무장 봉기를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쉽게 말해서 무장한 상태로 이제 시위에 나서신 건데 네. 그분들이 35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1954년 9월까지 확인된 도민 제주도 희생자만 14,000명. 예. 그러니까 그 4월 3일 아주 극소수의 남로당 관련자들 여기 남로당의 뭐 핵심 인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 300여 명이 일으킨 무장 봉기를 가지고 무지막지한 양민학살을 그거를 건수로 잡아서 국가폭력이 희생시킨 것이죠. 살해한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5.18도 있었네요. 이 최근에 하는 내용들인가 봐요. 다 최근 방송인데요. 네, 진짜 이건 네. 너무 참담한데 네, 네.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번에 40년이 됐잖아요. 네, 올해. 네. 근데 이 선거를 앞두고 모 유튜버들이 심지어는 둘이서 광주에서 사람들 많이 계시는 상인들도 많이 계신 광주 말바우 시장을 이렇게 생중계로 이렇게 찍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문재인 간첩, 김대중 간첩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닌 거예요. 일부러.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 들으라고 광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나쁜 놈 저리 네.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이러고 다녔네. 한마디로 어그로를 끌고 일부러 다니는 그러는 거죠. 거리에서. 중국에 마스크 갖다 바치는 문재인 간첩, 김대중 빨갱이. 중국밖에 모르는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일부러 지르고 다니고. 네. 그래서 상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다. 왜 저렇게 무능하고 중국만 모르는 간첩 문재인한테 무조건 표를 주냐.
이런 식으로 거기 상인들과 시민들을 모욕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주 전형적인 혐오의 방식이잖아요. 아까 제주 4.3 항쟁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 빨갱이 또는 공산당의 폭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혐오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빨갱이나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라는 그 낙인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혐오의 주요 기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혐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재인 빨갱이인데 빨갱이 찍는 광주 시민들 너네는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기제.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뭐야? 왜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미쳤다. 뭐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유튜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마땅히 이거를 규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혐오가 지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발언 같은 것들을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죠. 4.3과 5.18에 대한 그 비하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말고 지금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해서 말했다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교수고 20세기 가장 악마적 체제가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 때 홍위병 전체주의, 그 다음에 지금 민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하는 김씨 집단이 벌이는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근데 우리 지금 내부에 소위 말하는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김씨 주사 사상을 혹은 주사 이데올로기를 내장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편성해서 역이용해서 지금 집권하는 데 아닙니까? 자, 이게 교수 맞나? 뭔 말인지도 일단 하나도 모르게 했지만 결론은 우리 정부가 지금 주사파라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 이 사람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고요. 이상한 분이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나치 독일만큼이나 나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뭐 이런 식의 종북머리를 우리가 한두 번 봤어야죠. 근데 충격적인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신문, 방송 이런 기성 매체에서도 간혹가다 나온다는 거. 이런 식의 종북머리. 예. 주사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북한이 정말 아까 말하는 나치나 무솔리니나 그렇게 나쁜 지금 현재의 북한이 그런 나쁘다. 그런데 그들이 주사파 주체 사상을 이용해서 주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서 편성해서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서 역이용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재인은 거의 꼭두각시로 내세웠다고 이런 수준의 얘기죠. 네네. 이게 뭐 말이나 돼야 뭐 이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그러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논리가 기성 매체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의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 될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 저거 주사파라고. 기억나요? 네? 전희경 의원인가? 네, 아주 난리예요. 학생운동하면 아주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 학생운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민주화가. 자, 펜앤마이크 TV에서 또 다른 사람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의 한수 김대중이 정광훈 목사를 건들다라는 제목인데요. 욕 나올 뻔했네. 이게 되게 고인 모독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제목이 김대중이 정광훈 목사를 건드렸다고? 어떻게 건드려? 진짜 너무해. 이게 고인 모독이지 제목 자체가. 뭔 소리야? 김대중이가 해방 이후 남로당 전남 지부장까지 했었다. 이런 말을 정광훈 목사가 했대요. 고소해야 돼. 했었대요.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에 일그러져 있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역사 사기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김대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신민당의 조직부장을 했었다. 그런데 이 신민당이 후에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박현영의 조선공산당과 합당해서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었다. 즉 남노당과 김대중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많은 증언들과 기록들을 비추어 볼 때 김대중과 남노당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박완석 기자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대요. 예.
그냥 딱 얘기해줘요? 예, 조선신민당이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이 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탈당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또 저 김대중 센터에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 나오고 있다고? 아, 이거 뭐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몇 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종편에서도 엄청 했습니다. 네. 이런 식의 허위 사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몇 번 그쪽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그런 모독과 왜곡이 있다 보니까 거의 반포기를 하셨죠. 대응을 안 하세요. 그럼 맨날 그러는 걸 보고 어째요? 거의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참 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어제 강의를 가도 사람들이 요즘은 다들 이 유튜브의 이 허위 정보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이런 방송들을 보면 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그렇게 무작정 뭔가 못하게 하려면은 한다 그러면 이게 온 국민이 하는 거라 이게 표현의 자유 가치가 확 걸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최소한 우리가 그 맨날 말하는 차별금지법 맞습니다. 통해서 소수자에 그런 걸 해야 대한 돼요. 거 그리고 이 혐오 표현도 혐오에 대한 그 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불법 생각을 해요. 정보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이런 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욕들은 네. 법으로 못하게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다 걸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고소하면 다 이런 걸리잖아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사상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사실, 모욕이니까. 집단적으로 굉장히 네. 모욕하는 것이어가지고 혐오를 못하게 네. 혐오금지법, 차별금지법 이런 게 네. 제정이 되면은 이런 유튜브들을 불법 정보로 해가지고 직접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민원연의 이제 단체 카톡방 중에서 이제 정책위원회 방은 지금 엄청난 그 토론이 지금 있고 막 생겼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침에 토론을 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3대 개혁과제라는 것을 발표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3대 개혁과제가 국회, 권력기관, 교육 이렇게 네. 세 개만 설정이 됐어요. 언론개혁이 빠졌습니다. 언론개혁은 아이고야.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라는 뜻이었대요. 이 말이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자,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빼겠다. 이 이유 때문에 언론개혁이라는 이 과제를 지금 민주당이 뺐다라는 건데요. 의지가 없다는 분위기는 사실 일찌감치 감지가 됐죠. 민주당이나 정부나 청와대나 언론개혁에는 이제 좀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한겨레 문구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여권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혁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던 언론개혁이 막판에 제외된 이유다. 언론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권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평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귀뜸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언론을 진영을 편가르는 개혁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대. 그래서 이 말 속에 언론개혁도 진영을 편가르는 개혁과제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언론개혁이 어떻게 편가르는 개혁이 됩니까? 이게 편을 가르는 거는요. 저들이 언론이에요. 언론이 편가르고 있죠. 네. 언론을 그러니까 진영을 편가르지 않으려면 언론개혁을 하셔야 돼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제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언론개혁 안 하면 이런 거 돈 다 줄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지셔닝한 언론운동 방향을 우리도 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막 열심히 지금 토론을 하면서 다음 주 뭐 저희 또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요. 어떻게 언론운동을 해나갈까?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180석을 얻으면서 그래도 좀 언론개혁이 이제 정말 착수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직은 뭐
이런 선언 수준의 말이긴 하지만 언론개혁이 빠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힘이 빠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 네. 희망이 있는 게 저희 많은 언론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 개혁 네트워크가 네네. 조금 있으면은 다음 주에 최종 컨퍼런스를 가진 다음에 네. 대통령 직속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예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생기면 굳이 여당이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우지 않아도 네.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 개혁기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생겨야지 네. 생기는 건데 이래서는 안 생길 것 이거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해주면은 또 촛불 들고 나가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댓글 읽고 마무리 해봅시다. 이거 써야 됩니다. 네. 이거 어제 우리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분들은 아니고 이거 사주신 분이 써달라 그래서 이게 근데 한물 갔어요. 총선 보도 감시 한물 가긴 저희가 사야 했는데 될까 봐요. 네. 우리 이거 사주신 우리 시청자분이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시면 좀 큰 사이즈로 제가 이거 한 5분만 끼면 머리가 없어. 큰 사이즈는. 관자놀이가 터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쓰지 못했고 댓글 읽어드릴 때만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주세요. 저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우리 김나래 죄송해요. PD님께서 아니 제가 출연자 파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이름이 잘 안 읽어져. 너무 작아. 네, 출연자의 시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 똑같아. 읽어드릴게요. 예.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가십거리 및 과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주요 뉴스와 섞어 보내기 시작했는데 시민들은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잠시만 냉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르신 네. 말씀이십니다. 근데 대맹이님. 대맹이님이 써주신 댓글이고요. 우리 미탈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냉철한데요. 그 냉철함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는 역시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홍보해야 된다. 민원연 화이팅입니다. 제가 발로 나서서 하지 못하는 걸 민원연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항상 깨어있는 시민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피님. 감사합니다. 시간 나실 때 저희 기자회견 또는 저희 행사 한번 오세요. 리얼 듀프님.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인데 기자들 엘리트라는 허영심이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앞만 봐도 아는 것도 없고 공부하려고도 않는 전형적인 게으른 자들인데 자기가 자기 기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똥꼬집쟁이 같다. 예.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많죠. 예. 자, 이대로님, 종편들 보도부문 잘 지키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어찌 편성된 시간 전부를 윤미향과 정의연 까는 것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일개 유튜브 방송보다 못한 종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진짜 심각한데요. 네. 진짜 하셨습니다. 최근에 종편 시사 프로그램마다 유튜브 채널 가잖아요. 네. 한 2주일 하면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 됩니다. 방송 네, 내는 네. 날. 한 10일 가량을 제가 쭉 썸네일만 봤는데 10일 중에 한 8일이 윤미향이야. 지금 완전히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방송량이 많아서 조금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날 위한 삼님은 다른 유튜버와 콜라보 한번 하세요. 다 구독자 10만을 위하여 하셨는데요. 이 방법이에요? 우리 나래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하잖아요. 네, 누가 한번 이렇게 콜라보- 대도서관에 한 번만 나가면 아, 막 그래요? 완전 뜨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출연하기도 하고 또는 그래요? 모시고 와서 한 번만 해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랑 그렇게 하는데 콜라보를 해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최욱 씨 어떻습니까? 최욱 씨 좋네요. 한번 갔다 오세요. 아니면은 거기 우리 민중의 소리 갑자기 곰곰이 근데 곰곰이는 워낙 혼자 하시는 컨텐츠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권님, 민원연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질 언론이 청소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비겁자입니다. 같이 힘을 보태서 이 땅에 바람을 세워야 후세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비겁한 게 아닌 거죠. 예. 예. 비겁한 거는 아까 돈 달라는 신문들 그 정도가 비겁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스타트 21시 길게 달아 윤미향 정의연 관련 보도에 아주 네.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네. 그 길게 조선일보 달아주셨어요. 태평로 칼럼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이제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읽어주신다. 이 제목이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윤미향은 어떻게 신성한 권력이 되었나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스타 21세기 이분이 올려주신 칼럼이
네. 제목만 봐도 왜 이렇게 열이 받으셨는지 알겠네 내가. 네. 예, 저희도 공감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보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읽다가 좀 속상했는데 사실 프레시안에서도 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느냐라는 네. 식의 비판의 그런 글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네. 프레시안 기자가 쓰신 건데 또 이제 조선일보랑은 다르잖아요. 예. 매체가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정도의 어떤 그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진보적인 어떤 담론을 다 형성하고 소중한 매체들이죠. 그런 매체였는데 이제 그 기자도 저는 아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위안부 단체의 그 활동가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위성정당은 저도 가면 안 상당히 되는. 우려하고, 저도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이 위성정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해서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가. 결과적으로는 180석이라는 좋은 그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보진영이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위성정당을 했던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좀 백보양보해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양보해서. 지금 이 지적은 그게 아니고 위안부 단체에 있는 활동가가 국회 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제 지적이어가지고 좀 글이 되게 베베 꼬여 있어서 아니, 너무 불편했어요. 활동가는 국회의원 좀 하면 안 돼요? 너무하시네. 이거 지금 저 검찰한테 아주 공작 수사를 당한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도 활동가 출신입니다. 네네. 참. 아니 꼭 활동가가 아니고 단일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주제, 경제 단체도 아니고 환경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위안부 지원 단체가 왜 국회에 가려고 하느냐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리고 위안부 지원이 아니죠 그 단체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안부 지원 단체도 아니지. 맞아. 굉장히 좀 베베 찜찜했어요. 꼬이네.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비판하려고 하면 한 1000개는 나오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정말 100개도 아니고 1000개. 반박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주장들이. 네. 그래서 참 힘들다. 진짜 힘들다. 예. 잘 이 고비를 넘겨봅시다. 우리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사를 뒤집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레시안 정도의 보도는 할 수 있는 보도고요. 아니야, 할 수 네. 없는 보도예요. 되게 심해요. 예. 이런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국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머니들과 함께 시민운동이 달려왔던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뒤집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좀 다 같이 연대해서 다 같이 맞서 싸우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게 모자릅니다.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일단 25일에 또 기자회견 하신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벌써 네. 인사를 아우 하고 머리가 가야 돼. 너무 아파. 알았어, 인사는 합시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애기같이. 죄송한데요. 응. 제가 오늘 몸이 굉장히 아파서 네. 조금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내려와 있습니다. 알았어. 방송에 그 티가 났을까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아 머리 아파. 음악을 다시 깔아드려야겠다. 이거 큰 사이즈로 바꿔야 돼. 아니 무슨 이렇게 해야지. 더 아픈데. 예 얼른 하세요.